예술 작품을 눈과 마음으로만 느꼈다면 이젠 수학으로 즐길 차례. 만능 제주꾼이자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수많은 점으로 위대한 작품을 그린 조르주 세라. 차원을 넘나들며 신비로운 풍경을 화폭에 담은 애셔까지.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수학입니다. 미술 작품 속 수학을 찾아 떠난 수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메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을 찾아 어딨나? 수학을 찾자 자,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추억도 쌓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다학입니다. 오늘은요 수다학 앞으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에요? 이번 주말에 미술관을 가려고 하는데 미술관에서 네. 수학을 찾아보려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술을 제가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요. 자, 그림을 좀 볼 줄 아는데 일단은 딱 봤을 때 몸짱이 많이 나왔다. 네. 좀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또 있어요. 피카소 작품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뭐지 싶으면 피카소 작품. 그럼 피카소랑 수학은? 내 말은. 수학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왜요? 이렇게 감으로 그림을 네. 판단하는 건 수학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예. 그림마다 규칙을 찾거나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건 좋은 수학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냥 진짜 정말 포장한 거 야, 아니야? 포장을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인데 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해 주셨어요. 네. 궁금증 보내온 우리 학부모에 물으면 이제 지금 답을 할까요? 아니요. 지금 미리 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잠시 후에 뭐 한번 밀당, 생각을 밀당. 해보면 어떨까. 자, 오늘도 과연 어떤 수학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떠나볼 메스 투어는요. 예, 뭐 궁금증 질문도 받았겠다. 네. 바로 네. 미술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질문 받은 김에 그럼 미술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 아니, 친화적 방송. 왜냐하면 미술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래놓고 바로 고궁으로 떠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른 장소는 좀 미뤄두고 오늘은 그 미술관으로 바로 가보도록 했습니다. 뭐 기왕 대답도 해드릴 겸.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과 수학의 연관성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음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뭐 미술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술도 바늘과 실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그 관계예요. 정도예요? 야, 이게 수다 메스토어를 하면서 바늘과 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거의 한복집 같아. 그러니까 한복집이에요. 바늘과 실이 많습니다. 양장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림은 평면인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 다 수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미술은 조형 활동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조각, 공예, 뭐 디자인, 뭐 서예 판화 등등등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메스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말씀을 해주시지만 아직도 저희가 좀 감은 아직 잘 안 그렇죠, 잡히는데 그렇죠. 네네네. 미술관 속에 과연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메스 투어 미술관으로 떠나봅니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분위기에서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미술관.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린 특별한 곳이 있었으니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독특한 전시법, 개방형 수장고인데요. 많은 양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수장고 모습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다양한 종류만큼 크기도 제각각인 그림을 전시하는 방법. 그 안에 수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중심. 그림의 중심을 기준으로 전시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각곡지점에서부터 두 개의 대각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이 그림의 중심인데요. 중심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는 약 130cm. 어른과 아이 모두 편한 자세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조형물 중 단연 시선을 끄는 도자기 작품. 빙글빙글 도는 물레의 중심을 정확히 유지하며 흙을 빚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려한 곡선. 이것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비밀인데요.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바로 중심이 되는 축을 360도 돌려 만든 회전체란 사실.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이, 이등변 삼각형을 돌리면 원뿔이 되는데요. 이때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회전체는 앞, 옆, 뒤 어디에서 보나 모양이 똑같고 수직으로 잘라보면 모두 원으로 보인다는 특징도 있죠. 도자기 안에 회전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이번엔 그림을 살펴봅니다. 2차원 평면에 3차원 거리감을 표현하는 원근법.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수록 작아 보이는 이 현상은 반비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크기가 같은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를 원근법으로 그려볼까요? 바나나를 중심으로 사과 하나는 1m 앞에, 또 다른 하나는 2m 뒤에 둡니다. 이때 앞에 사과를 20cm로 그린다면 뒤에 사과는 몇 cm로 그려야 할까요? 여기서 두 사과의 거리의 비는 1대2가 되지만 그림 속 크기의 비는 2대1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20대 x는 2대1. 계산하면 뒤에 있는 사과는 10cm로 그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근법을 처음 적용한 명화, 마사초의 성삼위일체입니다. 엄격한 비율과 구성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서양의 명화뿐 아니라 한국화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단원 김홍도의 작품 씨름도 속에 어떤 수학적 장치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진열할 때도 수학이 있고 뭐 네. 그림 속에도 뭐 수학이 있고 저 씨름도라는 그림은 저희가 뭐 워낙 많이 이제 보면서 컸던 네. 좋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데 수학 수학이 저기 뭐 수학적인 수학적 장치. 아니면 뭐 수학적 장치니까 네. 그 뒤에 그 뭐 이렇게 엿파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주판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리 있는 거 무슨 일리가 있어요? 이 말에.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궁금합니다. 과연 저 씨름도 안에 수학적인 장치가 있다. 뭘까요? 네, 정답은 네. 마방진을 활용했습니다. 마방진이요? 네, 마방진은 우리 수다학에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1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가로, 이제 세로, 뭐 대각선 이렇게 합이 같은 거.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기억력 짱이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씨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네.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4등분을 해보면요. 네네네. 왼쪽 윗부분에는 8명, 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5명, 네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는 5명, 또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2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아, 합이 12. 네, 대각선으로 각각 합이 12. 10이죠. 와. 네, 이렇게 씨름도에는 X자형의 어떤 마방진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와 저거 그렇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일을 완전한 수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시간이 12시간, 낮도 12시간, 1년은 12달. 이렇게 완전한 수로 이렇게 12가 생각되었었는데요. 이 김홍도도 이렇게 인물의 수를 완전한 수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안정감 있게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생각도 안 해봤어. 생각도. 근데 씨름도를 보면 네네네. 공간의 미학도 좀 느낄 수 있어요. 공간의 미학. 그러니까 작은 종이에 22명이나 되는 인물을 그려 넣으면서도 네네네. 뭐 좀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죠. 공간의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좀 맞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네. 구경하는 사람들 배열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수평으로 배치했다면 아마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뭐 김홍도뿐만 아니라 네. 뭐 유명한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 중 금강전도라는 그림 있잖아요. 네.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원형 구도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 회화 기법 중에 원근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인 심원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원법. 그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국화 속의 수학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수학이 아니라 미술 선생님 같은 느낌도 좀 그러게요, 있으시고요. 그러게요. 이 영상에서 이제 그 원근법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어릴 때 미술 시간에 X자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그어놓고 좌우로 이렇게 뭐 가로수 그리기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도 하고 뭐 막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나무 점점 작게 그리면 예, 이제 이렇게 선 멀리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되고.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원근법이죠. 예,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3차원 입체를 2차원에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원근법으로 찾은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보면 더 업그레이드된 원근법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이태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진짜.
있어 보여, 있어 야, 보여. 진짜 보고 오셨어. 생각보다 조그만 성당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사실은 또 이게 식탁은 수평성, 예, 천장은 격자 형태로 돼 있고, 그러네. 벽은 또 수직선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원근감을 쫙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오. 이처럼 이 원근법은 화면에 이렇게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으로 한번 쫙쫙 그렇게 그어 보면 예,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걸 알 수 있죠. 아, 예수님 여기 머리 위에. 딱 집중되게 거기에. 오. 예, 네, 이렇게 원근법에서 대응되는 선들이 네. 만나게 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그런 점이 또 있었어요. 그런 점은 몰랐던 점이요. 예. 우리가 이 광경을 이렇게 다 보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소실점이 있어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소실점을 이용한 원근법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핵심은 사실 바로 기하학에 있습니다. 기억. 예. 근데 무서워요. 또 사형 계약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사형 계약의 어떤 발달한 동기의 하나가 뭐 삼천 물체나 이런 풍경을 평면에 투영시켜 그림에 대해서 어떤 원근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야. 야, 속속 또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이런 소실점은 꼭 하나만은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으로 이렇게 아까 소실점이 하나인 거, 가로수길에 있는 대각선 구도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소실점이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웅장한 건물이 표현할 때 이럴 때는 소실점 두 개로 그리고요. 또 소실점 세 개인 거는 높은 그런 건물들을 그릴 때 사용됩니다. 네, 미술관에서 무슨 수학을 찾을까요? 하셨던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사실 이렇게 가서 원근법이나 뭐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 소실점이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네. 진짜 미술 얘기도 이렇게 쉽게 하니까 진짜 재밌는데요. 맞아요. 이게 명화 막 이런 거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이렇게 오늘 장소 나오자마자 아 이제 괜히 울렁거리고 이렇게 미식미식거렸는데 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가볼만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하다 울렁증도 이제 극복하게 해드리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묘약들을 처방해드리고 있죠. 네. 자, 미술에 숨어 있는 수학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수학을 사랑하는 화가나 예술가를 검색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판화의 어떤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화가 애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셔. 예. 애셔. 이 우리 고궁투에서 배웠던 테셀레이션 있잖아요. 테셀레이션. 예, 배우셨죠. 그래서 애셔는 이 테셀레이션을 이용해서 착시를 주는 어떤 다양한 예술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테셀레이션의 어떤 응용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형을 변화시켜서 뭐 새 같은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입체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시켰어요. 저 시안이 아니 저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떻게 되지 저게? 바로 이런 게 이제 수학적인 용어들을 조금 써서 설명을 하면 네. 평행이동, 평행이동. 예, 회전이동, 예, 선대칭을 통해서 네. 이렇게 변환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네. 평행이동은 네. 어떤 도형을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것이고요. 회전이동은 한 점을 중심으로 도형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원하는 각도만큼. 그리고 또 선대칭은 어떤 도형을 한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시켰을 때 겹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어떤 수학 교과서에 네. 대응되는 걸 보면 어떤 밀기, 뭐 돌리기, 뭐 뒤집기라는 내용과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미술 작품을 좀 접한다면 요 어셔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그 밀기, 돌리기, 뒤집기 뭐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교 댄스가 생각이 납니다.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기는 쉽네요. 어쨌든 댄스. 네. 이걸 이제 미술관 갔다 와서 수학 활동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집에서 직접 이렇게 도형 만들어 놓고 해보고 움직여보고. 이런 활동, 후활동 좋겠네요, 그죠? 아, 네, 굉장히 감이 좋으시네요. 예. 네, 새나 잠자리, 풍뎅이 같은 그런 것들을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네. 나머지 반쪽을 그리는 활동들. 그렇죠. 어허. 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생태박물관 그런 활동과도 관련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의 자음을 이용해서 네. 글자 일부분을 거울로 가려놓고 이렇게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들. 네, 이런 거 미리 계층의 개념을 익혀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림 이야기를 나눌까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네.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요? 네, 우리 수학책에 보면 아까 애셔도 나오고요. 칸딘스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칸딘스키 작품들을 보면 뭐 전선, 면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평면 도형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이걸 통해서 뭐 평면 도형의 넓이라든지 원의 넓이 같은 것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새로운 접근입니다. 어떤 게요? 수학책 안에서 미술을 찾고 그 미술에서 수학 찾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책에서 일단 미술을 찾고 일단 미술 찾고. 찾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수학을. 이것도 이거 새로운 확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메스투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드리는 메스투어. 이번엔 또 미술관 안에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듯 미술 작품이 아플 때는 이 사람을 찾으면 된다? 바로 보존과학자입니다. 현대 미술 작품을 고스란히 보존할 방법을 찾고 세월의 흔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작품 상태를 진단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보존과학에 숨어있는 수학을 파헤치기 위해 미술관 속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과학 분석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보존과학실 내에서 기본적으로 작품 보존 처리하기 이전에 이런 과학 분석 장비를 통해서 작품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혹은 이 작품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 진단을 해서 그 분석 결과에 맞게 보존 처리 방향성을 잡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현대 미술 작품의 건강검진을 해주는 곳이었군요. 이렇게 손상된 작품은 X선, 자외선, 적외선 촬영을 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는데요. 특히 X선 형광 분석기는 금속 작품의 주성분을 측정.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보존 보건 작업의 중요한 통계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3D 스캐닝 작업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치까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생긴 미술품 같지만 무려 7.6mm 높이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낸 것도 3D 스캐너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이유, 수학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3D 스캐너는 조형물에 무수히 많은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차나 각도를 계산해 데이터를 모으는데요. 이때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2차원 평면에 Z축을 추가해 3차원 입체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XY, Z축의 좌표값에 3D 스캐너로 모은 데이터를 대입하는 건데요. 수학이 있었기에 이처럼 섬세한 검사가 가능한 거겠죠? 한편 보존 복원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개의 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는 온도. 비누로 만들어진 조형물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요. 실제 작품에서 사용한 비누를 제작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보며 보존법을 연구합니다. 또 이곳 미술관 온도는 20도로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형물이 전시된 1층에만 창문이 있고 다른 층에는 창문이 없다는 사실. 그만큼 현대 미술작품 보존 복원에 온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는 조도. 빛의 세기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때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 사람. 여기서 무슨 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작품에 쏘여지고 있는 빛의 세기, 조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학예사. 자세히 살펴보니 조도계의 수치가 모두 다른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빛이 어떤 부분을 강하게 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관람객들이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 작품에 비치는 빛들이 모여서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빛의 양, 즉 조도의 단위를 럭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유화 작품 같은 경우는 약 150 럭스 정도를 이제 권장하는 조도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빛이 조금 강한 금속이나 목재 같은 경우는 750에서 1500 럭스까지 가능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도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미술 작품들을 잘 보존하고 그렇죠. 잘 복원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잘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도가 있다. 세 가지의 도. 온도와 조도가 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복숭아에 황도와 백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천도 복숭아도 맛있죠. 아하. 그래요. 이렇게 연관 없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 얘기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온도와 조도. 온도와 조도. 보통 우리 많이 하는 도 중에 뭐가 있죠? 온도, 조도, 밀도. 뭐 습도도 있고. 습도 정답 아닙니까?
정답.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맞췄죠. 아니 이런 거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췄어요. 아니 온도 나오면 습도는 당연히 붙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맞췄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품 같은 경우는 네네.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한 기운에 어떤 거에 뭐 작품이 부식되거나, 예, 뭐 녹아내리거나 하면 보존에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그렇겠죠. 이게 좀 전에 봤던 그 비누 작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온도 습도 이거 안 맞으면은 물렁물렁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예, 화장실의 비누처럼. 그럼 뭐 손 씻을 때 써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비싼 거를 손 씻을 때 써.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최적의 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시를 잘 하실 텐데요. 미술관에서는 보통 습도를 50% 내외로 맞추고 있다고 하네요. 예. 또 이런 습도 같은 것은 네네.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수증기가 네. 50개가 들어있다면 네, 예, 예. 습도는 50%, 50%가 있죠. 예. 네. 이렇게 미술관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네. 50%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일기예보 볼 때 비 오는 날의 습도는 한 80% 정도. 아, 습함의 최고 수준이네요. 네. 습식 사우나. 예,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이거. 아. 이런 거 비교를 통해서 감도 익혀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야, 벌써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그 미술의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수학의 중요성을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위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위작을요? 네. 네,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서 바꿔서? 또 픽셀로 나눠서 네. 네, 붙일 패턴을 분류하는 그런 수학 알고리즘을 우리 수학자가 개발한 거예요. 그걸 수학으로 그게 있나요? 구분이 돼요? 네, 원작자는 사실 자기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붓질이 거침이 없고 자기만의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위작의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주저함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밝혀내는데 우리 수학이 중요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성적표에 엄마 아빠 사인 받아가야 되는데 네, 내가 어른 글씨로 위조한 거는 티가 난다. 네, 티가 그렇죠, 나죠. 그렇죠. 이게 어른 글씨를 이게- 하면 주저함이 있거든. 나는 원래 내 거 그릴 때도 주저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실제 예를 설명이랑 들으니까 이 자체로도 진짜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는데. 맞습니다. 뭐 또 없습니까? 이거 뭐 그 보존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검사했으니까. 네네네. 복원하는 거, 복원. 오, 복원. 야, 난 이게 더 신기해요. 사실 뭐 한 조각이나 뭐 네. 파편만이 발견된 경우라도 네네네. 그 수학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예. 특히 문화재 복원할 때 많이 쓰이는 수학이 있는데 네. 그 원형의 어떤 유물들을 복원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7세기경 신라 시대 유물로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새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알아요. 수막새, 이렇게만 예, 있잖아요. 깨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깨진 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신라의 깨져- 얼굴이라고 하는 발굴될 당시에는 온전한 원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원 모양의 테두리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점을 세 개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삼각형의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요. 그럼 그 교점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 점이 바로 외접 원의 중심인 외심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그 각 삼각형의 꼭점을 ABC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같게 돼요. 그 원의 반지름으로.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꼭점 하나에 컴퍼스를 딱 대고 이렇게 휙 돌리면 원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형 이 외심은 어떤 일부만 남아 있을 때 네. 원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이 복원에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는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부침개나 계란 프라이 이렇게 뒤집다가 망치면은 그거 복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렇게 다시 펴보고 이렇게. 아유, 그럼요. 비교를 해도 네, 꼭 먹을 걸로 비교를. 아니 이렇게 어쨌든 하게. 간에 이거 하물며 작품들인데 진짜 복원 과정을 들어보니까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그 되게 그 신기해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미술관이다 보면은 좀 에티켓이 좀 필요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이제 장난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요? 네, 동적인 미술을 할 수 있는 우리 트릭아트. 트리가트. 아, 트리가트. 맞아. 그 모나리자 눈썹 같은 거 이렇게 붓이 있어갖고 내가 막 대신 그려주고 있는 이런 네, 사진도 네. 찍을 수 있고. 근데 정말 각도를 잘 잡아야 내가 붓을 들고 그린 것처럼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인생 연기. 인생 진짜 밟히는 것처럼.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촥 물에 맞는 것처럼 연기를 해줘야 돼. 네, 맞아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우리 네. 앞서 만나봤던 원근법에 의한 입체감 때문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개발자가 착시를 위해서 왜곡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아. 이때
어느 부분을 왜곡시키면 가장 리얼할까? 이 각도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네. 컴퓨터로 작업을 바꿔가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각도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서 재미있게 각도와 원근법에 대해서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네. 그게 그렇게 진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낸 거군요. 네. 아,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미리 알아두면 네.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가서 이건 트리가트라는 건데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장점도 있어요. 말투는 꼭 그렇게 해줘야 그렇죠. 다 알고 있니? 되게 여유 있게. 약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여유 필근 있게. 씨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정리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미술관에 갔다. 종이에 그린 그림이지만 실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수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수로 깨진 작품도 감쪽같이 복원하는데도 수학을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수학이라고 했다. 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수학은 긴 예술의 수명을 더 길게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과목이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 저도 사실은 미술 쪽에는 정말 참 재주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미술관 투어 한다 이러면 뭐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얘기가 전혀 없겠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꼭 엄마 아빠가 뭐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수학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가까운 미술관에 가서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을 또 마음껏 찾아보시고 아이들의 창의력도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